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고요.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먼저 오늘 새로 나온 중요한 뉴스 한 두 가지 정도를 전해드리겠고, 늘 한 주일의 경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대학에서 아이빌리그 대학 세 군데에서 시작되지만 더 많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대학에서 철저히 그것을 뭐 어떠한 그 행동을 취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이 또 두 번째 기소됐다는 내용도 있고, 한 해를 정리하는 것에 대한 한 두 가지 정도 아이템, 이런 식으로 오늘의 미국을 시사만평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아침에 새로 월스트리트저널 발표한 거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또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을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좀 낮습니다. 2.5%, 37%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하는 일을 지지한다. 61%가 노. 그리고 만약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47%네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43%. 최근에 나오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도 좀 비슷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에머슨 칼리지에서도 여론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30살 미만 유권자들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경제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44%입니다. 압도적이에요. 하나의 이슈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들. 그리고 14%가 의료 문제, 10%가 교육, 76%는 자신의 부모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기반에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믿고 있답니다. 바이든의 지지도 18살에서 24살 전부 유권자죠. 35%밖에 안 됩니다. 젊은 층, 딱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 때부터죠. 18살, 24살 사이. 그리고 25살에서 29살 사이의 지지율은 조금 높아져서 41%.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길 때 젊은이들의 표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젊은이들이 제일 너무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슈야, 투표를 할 때도 라고 답변한 게 경제잖아요. 그런데 경제는 정말 묘합니다. 11월 달 일자리도 전문가 예상보다 많이 만들어졌고, 그로써 뭐 실업률도 내려갔고, 고용 같은 것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고용이 줄어들면 어떡하는가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유지가 되고, 뭐니 해도 괜찮다 하는 게 경제적인 지표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한 시사만평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 끝나고 나서 전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했습니다. 자녀분들이 있는 가정이요. 그리고 또 자녀분들이 떠나고 난 뒤에 외롭다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군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 장식되어 있는 곳에서 물건을 사람들이 잔뜩 샀습니다. 그리고 전부 네 분이 전화기를 보고 계시는데 이 전화기로 뉴스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왼편에 있는 남자분은 more than 2억 명이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에 쇼핑을 했다.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젊은 여성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기록적이었었다. 380억 달러. 세 번째, 좀 젊은 사람이네요. 경제는 3, 4분기에도 5.2%가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2년 사이에 최저치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편에 있는 조금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가 든, 그러나 아직도 나이가 많지는 않은 그런 세대입니다. 실업률도 기록적으로 낮다. 그랬더니 맨 오른편에 한 분이, 이분은 이제 잔뜩 그리고 전부 쇼핑들을 많이 하셨어요. 옷도 사고 뭐도 사고 하신 것 같은데, 맨 오른편에 있는 분이 막 손을 들면서 흥분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This line is, 이 라인이 긴 게, 이 라인이 이렇게 긴 게 전부 바이든의 잘못이야. 사람들이 경제가 웬만큼 괜찮기 때문에 쇼핑 카트에 물건을 가득가득 실어서 이 쇼핑하는 게 그런 경제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이든의 잘못이야. 경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현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차이가 심한지 모르겠어요. 차이가 심하면 경제가 나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쇼핑을 안 해야 되잖아요. 또 쇼핑은 해요.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굉장히 경제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난번에 선거에서 투표했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니 줄이 길어서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해서 줄이 긴 것도 바이든 잘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것까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같은 젊은이들에게 에머슨 칼리지에서 물어본 거예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가 64%가 나왔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14%, 7%가 론 디센티스,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4%씩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에머슨 조사는요,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3%로 좀 전에 말씀드린 월스트리트저널 조사 결과보다는 오차 범위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많은 것을 보면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결을 한다고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그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애틀란틱에서도 뭐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뭐 파이낸셜 타임스, 많은 매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2기는 1기보다 훨씬 어둡고 독재적이 될 것이고, 그걸 전에는 아마추어였다면 지금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서 잘할 것이다. 복수의 정치를 펼칠 것이다. 미국과 해외에서 민주주의는 줄어들 것이며, 이런 경고성의 말과 글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고성이 나오는 것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과 겨뤘을 때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세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에게 대적을 해서 이길 사람은 바이든이 최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다른 후보로 교체하기도 좀 시간이 늦은 감이 많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부터 아이오와와 1월에 두 군데 있는 뉴햄프셔, 보통 후보들이요, 아이오와나 뉴햄프셔 한 군데서는 이겨야지 됩니다. 적어도 두 군데 다 이겨야지, 보통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후보가 되는데, 그런데 두 군데에서 다 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하고, 지금 니키 헤일리 쪽으로 돈과 햇빛이 몰려가고 있으니까 햇살로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달에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하나는 코커스 하나는 예비선거인데 다 지고 만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3월 달에 재판이 시작되면서, 야, 이래가지고는 좀 위험해서 안 되겠어? 한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에 대해서는요, 요즘 메건 켈리라고 전에 팍스에 있다가 팍스에서 결국은 굉장히 보수적이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슨 같이 인터뷰를 한다던가 하면은 할 말을 하고 그래서 쫓겨났죠. 메건 켈리가. 요즘은 이제 다른 매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매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메건 켈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엊그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내가 이번에 인터뷰도 해보고 이런 것을 다 해보고 하니까 전과 같지 않던데 어쩌다 가면 그럴 수 있지만 뭐 바이든을 오바마라고 얘기한다던가 장소도 아이오와와 다른 주의 그런 도시를 막 혼돈을 한다던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지명과 이름과 어떠한 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른 나라의 인구라든가 모든 것을 혼돈을 하는 거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 같지 않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4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폴리티코가 얘기한 것이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위험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전직 내각 트럼프 아래서 트럼프가 선택을 해서 장관으로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의 상당수가 그가 재선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장관이었던 사람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도 했고 트럼프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봤고 최악의 본능에 따라서 운영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많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 뒤에 트럼프를 버려버려라, 뭐 덤프 트럼프, unfit, 대통령이 하기에 적절하지가 않아. never Trump, 트럼프는 절대 안 돼. never Trump, Trump is a moron 이라고 맨 앞에 이 사람이 렉스 틸러슨이라는 그 국무장관이었잖아요. 오일 회사의 이제 그 CEO였던 다시 그쪽으로 돌아갔지만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옆에 이제 오른편에 누군가와 같이 걸어가면서 저 사람들 다 뭐지? 트럼프를 저렇게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하는 얘기가 그 your former 장관들입니다, sir 라고 얘기를 하죠. filthy, 트럼프가 도대체 저 더리한 더리한 그 트럼프를 미워하는 그런 해충 벌먼 그 해충이 누구지? 저 더러운 불결한 저 해충들이 누구야? 이러니까 당신의 장관들이었습니다, sir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운영을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최악의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오늘의 미국에서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서명하면 안 되는 건데 서명을 할 것 같으니까 몰래 그 서류를 빼놓기도 했다, 빼가기도 했다.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했었다는 보도들도 나왔잖아요. 그런 서류 같은 것을 빼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길게 읽는 거 싫어하니까 짧게 막 차트로 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읽을 때 트럼프 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읽어야지 되겠다. 이건 안 돼 하면 서류를 빼고 숨기고 이건 읽어야지 되겠다 하면 트럼프 자를 막 거기다 써놓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많은 장관들이 트럼프는 대통령에 적합하지가 않아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저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에게 충성하지 않을 사람을 더 확실하게 가려내서 충성할 사람들만 뽑기 때문에 더 독재적이 될 수가 있다. 스티븐 밀러 같은 젊은이. 이 보통의 젊은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민정책 같은 것도 했죠. 보통 젊은이들, 여자들이 이민정책 같은 데서 좀 온정심이 남자, 나이 든 사람보다는 많잖아요. 그런데 막 젖먹이 아이도 엄마와 막 떼놓고 이래야지 그런 걸 당해야지 미국에 오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했다가 나중에 되돌렸지만 그런 것을 만들었었던 스티븐 밀러 같은 젊은이 아직도 40 안 됐습니다. 그리고 maybe 부통령으로 터커 칼슨이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 될지도 모른다. 이건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본인에게 충성을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터커 칼슨은 팍스에서도 그 많은 영광을 누려봤고 지금 돈도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본인이 이제 따로 그 방송을 하면서 트럼프와 교류도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의 단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부통령? 그다음에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보나? 그 꿈을 꾸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이 얘기가 점점 강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트럼프에 대한 위험도, 재판적인 것, 그리고 예비선거 결과, 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계속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니키 헤일리 쪽으로 가고 돈도 그쪽으로 모아지고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니키 헤일리도 니키 헤일리와 론 디센티스만 따로 떼어서 공화당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아직까지는 이게 여자 감점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사람만 또 따로 떼서 조사를 하면 디센티스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은 참 이상해서 아직까지 지금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슈도 돌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천안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주에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정말 그 얘기도 맞기는 맞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가 하는 것처럼 몇 년 동안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기억이 되는데요. 2015년부터 19년까지인가요? 아무튼 4년 동안 돈이 있으면서도 그 돈으로 향락과 사치를 하고 140만 달러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았다. 2년 전에 다 납부했습니다. 그런 고로 결국은 9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3개는 중범 혐의예요.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17년 징역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4년 동안 세금 안 내신 분들 제법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경우는 기소할 때 의도적으로 라고 했지만 이 변호사는 아니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수사를 하고 이 케이스가 또 검사와 합의를 했었던 건데 공화당이 뒤집어서 다시 이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법무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그 특별검사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특별검사가 지난번에 헌터 바이든과 합의를 한 거예요. 이미 합의를 해놓고는 다시 내가 특별검사 하는 게 맞겠다 해서 특별검사 해서 기소를 해버렸어요. 본인이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총기도 마약을 하고 이럴 때 이제 총도 사고 했었던, 그래서 2가지 혐의에 대해서 현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반응도 좀 빡빡하게 나가는 것 같거든요. 나에게 지나치다. 이건 정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아들 일과 관련해서 아들이 세금도 안 내고 돈 버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벌고 중국에서도 벌었는데 다 아버지 입김이고 아버지 역할이었고 그 돈이 아버지에게 들어갔고 이런 등등으로 이 아버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게 핫 뉴스가 되겠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을 탄핵하기로 한 것은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을 바보로 만들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사만평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런 시사만평, 뉴스를 좀 아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러나 저널리스트들 가운데서도 뉴스를 모른다기보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트럼프를 지지한다. 유튜버 가운데는 트럼프를 지지해야지 돈을 잘 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상식적이고 뉴스를 좀 아는 그런 지적인 사람들은 이 시사만평에 공감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증거, 박스로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정도로 점검을 하려면 몇 개월이 걸려야 될 정도로. 그런데 몇 년을 조사를 했어도 조 바이든의 증거에 관한 이 락커는 비어 있잖아요. 막 페인트 칠만 가져다가 온갖 페인트 칠을 벽에다가 해놓지만 문도 열리지 않고 그 문 안에 문이 없으니까 열리고 말고도 없네요.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식이거든요. 그 사이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붙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인들을 바이든 이런 것으로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 몇 년 동안 아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그 돈 번 거 뭐 700만 달러와 연관해서 뭐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거 보세요. 은행 어카운트 보이시죠? 그 은행 어카운트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나 바보입니다 나타내거나 아니면 유권자를 바보로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이클 라미네즈라는 이 크리에이터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시사만평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어겼던 약속, 그리고 협박한 것, 또 하나는 뭐 잊혀진,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잊혀져 버린 계획.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앉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 맞잖아요. 빨간 타이 아주 길게 하고 오바마 케어 폐지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그대로 모도의 벽을 세운다고 하더니 벽이 얼만큼이나 세워졌습니까? 상원, 하원을 다 뺏겼고 그리고 2018년 중간 선거도 뺏겼고 전국 빚은요. 트럼프 행정부 때 엄청 늘어났습니다. 바이든을 이긴다고 하고 졌고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무역 적자 엄청 줄인다고 하더니 무역 적자 늘어났고요. 진실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진실이라는 거. 오른편으로 제가 지금 많이 왔어요. 2021년 선거에서도 졌잖아요. 2022년 선거도 졌고 노스코리아 맨 오른편 위에 노스코리아가 있네요. 내가 한 번만 김정은과 얘기를 하면 다 해결된다면서요. 그때 김정은에게 베트남에서 치욕적인 것을 안긴 뒤에 김정은이 터덜터덜 사흘 동안 열차를 타고 북한으로 가서 이를 갈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믿지 못할 그럴 상종 못할 그럴 주체다 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북한의 핵기술이. 그런 것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사만평을 그린 마이클 라미네즈가 보수입니다. 확고한 보수 맞아요. 이 사람이 트럼프가 유일하게 지킨 것은 유일하게 관리한 무슨 뭐 트로피라고 할까요? 트로피가 있네요. 저기 공화당 코끼리가 딱 있잖아요. 그 유일하게 지킨 트로피도 좀 보이네요. 트로피와 그런 것은 유일하게 지킨 백. 이 트로피는 공화당이라는 겁니다. 공화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유권자는 트럼프 옆에 딱 있는 거. 왜 그러느냐라고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냥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지르는 스타일을.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무슨 뭐 경제도 트럼프가 잘했다. 뭐 뭐든지 범죄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와 그 괴리는 있는데 어쨌든 유권자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런데요. 이 마이클 라미네즈라는 보수적인 이 시사만평가 같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미네즈 같은 경우는 이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마치 그 주님처럼 따르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Nearer my Trump to thee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사교 집단이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근데 많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유대계 그 파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아예 반시오니즘과 반유대주의는 같다 하는 하원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라는 건 유대계, 주이시 자체를, 인간 자체를, 인종 자체를 미워하는 거고, 반시오니즘은 유대인이 이렇게 국가를 세우고 지키고 하는 뭐 이런 것이 안 된다.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그럼 같이 해야지. 국제조약도 어겨가면서 팔레스타인은 안 된다고 하고 점령을 하고 정착촌 늘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걸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반유대주의나 반시오니즘과
이제 그런 게 통과가 됐고, 아이빌리그 대학 총장들 3명 물러나라.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아이빌리그 대학 다 조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빌리그 대학교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의회에서 학교 내부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침공을 너무 심각하게 해 하면서 반이스라엘적인 시위들을 학생들이 무척 많이 했을 때 대학교가 충분히 그 학생들을 억누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청문회에 MIT, 하버드,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총장이 불려나가서 딱 하나 질문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그 일제시대를 겪은 그 한국 사람들로서는 좀 와닿는 얘기인데, 하원 의원 뉴욕에 앨리스 스테파닉이라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나도 여자니까 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하고 하는 그런 그 하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총장들에게. 인티파다라는 게 뭐 혁명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봉기라고, 아랍 봉기라고도 읽을 수 있고, 봉기하면은 보통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에 일제에 대한 우리의 그 봉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랍 봉기라고도 얘기하고, 이스라엘 점령 아래서 너무너무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팔레스타인을 핍박하니까 대규모 저항운동을 한 그거 1987년부터 시작된, 그 뒤에 이제 88년도 이때 이제 하마스가 나온 거죠. 심각하게 누르면 터져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 인티파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고 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당연히 시위가 점점 거칠어져서 화염병도 던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은 그런 피해에 대해서 100배, 1000배 이상으로 갚지만 가자지구 사람들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하원 의원이 이 그 인티파다, 아랍 봉기 내지는 글로벌 레볼루션, 세계적인 이 혁명을 이스라엘 사람을 대량 학살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인티파다 같은 것을 외치는 학생들이 학교 정책을 이거는 위반하는 거냐 아니냐, yes or no로 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후좌우 다 떼고. 그랬더니 이제 새 학교의 총장들이 다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인티파다를 저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라고 하지만 학교의 정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유대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티파다를 외치고 하는 팔레스타인계 학생의 경우는 우리 땅에 저 이스라엘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우리는 항쟁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계 학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총장들이 그게 상황이 폭력으로 이어지는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뭐 징계를 해야지 된다고 뭐 이런 비슷하게 애매하게 그래서는 안 되죠. 무조건 징계하죠. 이렇게 답변을 안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모하고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이 행동으로 포함될 때만 징계를 합니다. 그런 구호를 외친 학생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의 주의 시계가 다 뒤집혔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하버드와 유펜은 딱 이 총장들의 발언을 철회하고, 하버드 총장은 뭐 어제 그제였죠. 어제 제가 뉴스 보도해 드렸으니까 사과하는 메시지까지 내놨습니다. 그 MIT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엘리자베스 맥일 총장들이 다 여자예요. 3명이. 펜실베니아 총장이 엘리자베스 맥일이고요. MIT가 셀리 콜브루스인데 MIT만 총장의 발언을 그대로 지지하고 나머지는 총장과도 거리를 두는데, 의회 의원들이 유대계 학생들의 그런 말을 하는 그것을 징계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당장 이 총장들을 해고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총장들이 청문회에 나가서 불려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뭐 좀 여러분들께서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느끼셨겠지만, 감정을 실지 않고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게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럴 수가 있느냐, 유대계 학생들을 보호해야지 된다 하면서, 그리고 총장들 물러나라 뿐만이 아니라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기금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연방정부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런 학교에 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72명의 공화당 의원과 2명의 민주당 의원은 세계 대학교 이사회의 총장을 당장 해고시키라는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는요, 이런 많은 그 의회 내부에서의 그 친이스라엘 분위기는 이스라엘 학생을 말이라도 그렇게 험하게 하면 이스라엘계를 지켜야지 된다. 그 험한 이스라엘인에 대한 험한 말이 팔레스타인 생명이 숨지는 것보다 마치 더 중요하다는 이렇게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유대계 학생들의 그 다른 학생들이 뭐 말하는 그 말의 의미도 다르다니까요. 유대계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이들 지금 점령당한 쪽에서 받아들이는 쪽과 그 말의 인티파다라는 의미도 다르는데 왜 유대인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우리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팔레스타인도 여기부터 저기까지 유대인들이 지금 국가라고 세우고 있었던 게 다 팔레스타인 땅이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양쪽으로 하던가. 팔레스타인계 학생들도 위험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의회 청문회에서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생명이 중요하면 날마다 초등학교에서도 막 사고가 일어날, 총기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총기 사고가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뭐 총기, 살상 무기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그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든가 데려다가 청문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계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친이스라엘계 정치인들의 그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물론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은 예외지만 뭐 미셸 골드버그 여러분들께서 NPR 방송을 들으신다면 이 미셸 골드버그 음성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성 그리고 뭐 뉴욕타임스의 칼럼도 쓰고 하는 미셸 골드버그도 이스라엘계거든요. CNN 방송에 이스라엘계 되게 많아요. 데나 베쉬를 포함을 해서 많거든요. 울프 블리츠 이런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정도 같아요. 평소에는 너무 냉정했었던 사람들조차도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런 걸 저는 뭐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인도 아니잖아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함정에 빠진 아이빌리그 대학 총장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딱 거기만 이제 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 총장들은 전후좌우. 아니 총장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학생들만 보호한다 하면은 나중에 또 팔레스타인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학교가 나중에 소송 걸려서 거덜날 수도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이스라엘계 학생들만 보호를 하라 하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간 청문회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워싱턴의 시애틀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시애틀 뭐 거의 모두를 커버하는 킹스 카운티니까요. 연방의원 그 프라밀라 자나팔 이 연방의원이에 대해서 83세인 뭐 뉴욕에 있는 그 시티 칼리지의 교수고 심리치료사고 작가고 여권운동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번 주에 그 Real Clear Politics라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하는 그 매체, 온라인 매체에 이제 어피니언을 보냈는데, 프라밀라 자나팔은 떨어져야지 된다. 다음 선거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무의미한 휴전을 주장한다. 이 누가 쓴 글이냐면 이름을 말씀 안 드렸네요. 이름 그 필리스 이렇게 읽는 거 맞네요. 필리스 첼슬러 라는 83세의 여권운동가, 작가이기도 해요. 무의미한 휴전을 주장을 한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 대해서 강제로 이주를 지금 당한 이스라엘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강제로 이주당한 이런 사람을 얘기하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이 국경에 있는 사람들 이주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번 전쟁이 일어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건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이고 이렇게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은 다르잖아요. 숫자적으로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이주하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큰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북에서 남으로 가라 또 가라 또 가라 하는 얘기는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집도 다 잃어버렸는데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부분 극히 일부겠죠. 이주를 했어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거 이스라엘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집이 다 폭파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 가자 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 문제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증거로서 제시한 여러 가지는 전부 이스라엘 신문을 예로 들었고 실제로 그런 일도 당연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있었는데 그런 것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전쟁이 끝나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He said, she said, 이스라엘 said, 팔레스타인 said 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주해야 됐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고문한 것, 이스라엘 뭐 병사를 고문했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추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NN 방송의 여자 데나 베이슈가 계속 그걸 물어봤을 때 아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하원 청문회에서 아이빌리그 대학 총장들이 그 말을 개인적으로는 나도 싫어하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뭐 it depends on context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 여성 의원도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계인 그 작가면서 교수가 하는 얘기가 아니 인질로 또 잡아간 사람에 대해서도 먹을 것도 안 주고 샤워도 못하게 하고 하는데 그건 또 가만히 있는다 이거예요. 좀 샤워 못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래서 좌이팔은 또 이렇게 개인적인 공격까지 안 해요. 이게 지금 영향력 있는 주이시들의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좌이팔 의원은 성희롱과 강간이 너무 흔한 인도 첸나이에서 자라고 나서도 그걸 이해 못하는가. 이거 완전히 모욕하는 거 아닌가요? 이 의원과 너 출신 국가가 그것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모욕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좌이팔 의원이 16살 때 미국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이민을 왔거든요. 조지타운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바로 이 그 주이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해자가 강간을 했다는 하마스가 유색 인종이고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현실이 왜곡되고 부정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프라밀라 조나팔은 킹카운티 시애틀을 포함한 그 몇 지역이죠. 그 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져야지 된다. 워싱턴 주의 연방의원 선거에서 떨어져야지 된다. 지금 이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니까 미국에서 친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해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좀 보겠습니다. 가디언의 칼럼인데요. 가볍게 두 가지 끝나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도 국제법 지켜야지 된다. 전쟁법 지켜야지 된다. 여러 가지 압박을 하지만 too late, too little 인 것 같이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세계의 언론을 쭉 들여다보는 저로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의회 분위기도 그렇고 미국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선거철이고 하니까 그런 점이 조금 보입니다. 가벼운 두 가지.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결국은요. 가자지구를 지금 막 폭격해서 갈 데도 없잖아요. 남으로 가라. 남으로 갔는데 또 가. 갈 데가 없어 하는데 벤자민 네타냐후잖아요. 뭔가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이거 가자지구 부숴버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오른쪽에서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비비, 그 벤자민 네타냐후, 비비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You will need to put Gaza back together again, Bibi. Hello. 말을 안 듣는다는 건데 다시 이 가자 지구를 다 이렇게 갈라놓고는 그래놓고는 다시 이걸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갖고 하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국가만 계속 번영을 하면서 벤자민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을 그쪽을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컨트롤을 하려면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게 다시 재건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거 잊지 마세요.
살살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비비 근데 안 들어요. 계속 다 조각조각 부숴버리는 것. 그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형태와 미국의 입장입니다. 가벼운 두 가지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요. 올해의 인물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아주 젊은 노래하는 가수, 공연 많이 하는 가수를 예로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그 정도야. 이건 좀 과대평가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선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고요. 이 공화당, 민주당이 같이 2024년도를 대선을 보면 저 앞에 보니까 번쩍번쩍 테일러 스위프트가 항상 옷을 번쩍번쩍한 수영복 입고 노래하잖아요. 저는 수영복이라고 합니다. 그 옷을. 수영복만 입어요. 제대로 된 옷을 거의 안 입죠. 네.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 번쩍번쩍하는 T자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2024년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트럼프 하니까 저거 트럼프인가? 그 승리의 길이 넓어서 점점 좁아서 2024년도 누군가 대통령에 서 있는 거잖아요. 저 뒤에 트럼프 하다가 내 테일러 스위프트야. 저거 테일러 스위프트야. 이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문화 등등 공연으로 올해의 인물로 모든 사람을 제치고 뽑혔을 정도인데요. 많은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거나 이름은 많이 듣는데 누구야 하는데 아주 좋은 롤 모델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좀 좋은 사람이야 하는 심정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의 인물로 뽑히는 데는 그것도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올해의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도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좀 진취적이 돼야지 되는 게 맞구나. 이걸 뭐 억지로 하면 그렇지만 뭐 살다 보면 진취적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의 미국과 함께 세상을 보고 듣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시면서 올해의 단어가 리츠라는 RIGG라는 단어인데 카리스마에서 그 중간에 카리스마 RIS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뭐 따서 뭐 그런 것까지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카리스마는 카리스마인데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과 게임하는 데서 많이 쓰는데 굉장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뭐 어떤 그 매력을 느낀다는 건데 그냥 이게요 희롱하는 거. 희롱하는 쪽에서의 성적인 매력을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 되게 옥스포드의 영어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리츠라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젊은이들만 말하고 뭐 리츠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해시태그 붙이고 리츠 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카리스마라는 것의 젊은 버전인 겁니다. 그전에는 나 게임 하는데 게임에서 이겼어. 상대를 뭐 예를 들어 넘어뜨렸어. 나 쪽으로 오게 했어. 끌어들였어 하는 게 카리스마에서 이제 게임에서 리즈로 갔다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옥스포드 그 출판사라는 가장 오래된 대학 출판사 사전 옥스포드 사전을 내는 곳에서 리츠라는 것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한 것은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에만 있지 않겠습니다. 동물원을 상징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자연사 박물관 하면 과거에 있었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딱 픽스드 돼서 픽스처로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과거를 보는 거죠. 그에 비해서 동물원은 지금에 뛰어다니는 야생이잖아요. 가장 오래된 대학 출판사 옥스포드 사전이 지금 현실에서 야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을 포착한다는 거죠. 시대 정신을. 그 뜻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리즈라는 아주 성적인 매력이 있는 카리스마라는 그런 단어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단어 이게 넘버원이지만 그 안에는 스위프티라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하는 뭐 이런 그 팬들에 관한 단어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저는 뭐든지 억지로 하는 거는 좀 멋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싫으시면 그렇게 안 사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냥 뭐 어차피 시대는 앞으로 나가니까 조금 나도 더 진취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저도 회사에서 뭐 기계적인 것이나 어떠한 생각 같은 것이나 젊은 사람과 맞다던가, 어떤 때는 젊은 사람보다 조금 더 나가는 때도 있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보다 한참 뒤일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근데 언제나 항상 뒤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멋없는 올드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젊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같이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걸 먹는데, 어머,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턴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던가, 어떤 때는 어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머, 고마워, 뭐 이렇게 말한다던가, 이런 진취성, 앞으로 나아가는 동물원 같은 그런 시대의 흐름에 2024년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